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내치와 외치 등을 두루 챙기면서 사실상 국정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는 내일도 대규모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촛불 민심에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이번 주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로 공은 넘어갔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제 검찰 조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좀 이야기해보죠. 박근혜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이제 검찰 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다음 주에 이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부터 사실 검찰을 뛰어넘고 특검으로 바로 가겠다 이런 전략은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가 특검법이 통과된 다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최순실 씨 기소가 20일 날이잖아요. 20일 날 공소장을 제출하는 건데 네. 적어도 그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공모의 그 혐의가 들어가야지 이 공소장이 나중이라도 탄핵의 근거가 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 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일단 이 수사를 좀 미뤄보자, 연기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소장의 내용을 좀 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뭔가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를 연기하겠다는 건데 내주에는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참고인 신분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단지 대통령이 2차 국민담화에서 그 수사에 응하겠다 그리고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비춰볼 땐 이것은 전체적으로 요즘 최근이래 며칠입니다만 친박 또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이 현재 상황을 시간 버티기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전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맥락에서 본다면은 적어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그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촛불 집회가 불과 12일이었으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그 입장을 발표한 게 15일이었어요. 네. 그러다 불과 사흘 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겉에 이유는 변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이건 참고인 옆에 입회하는 거기 때문에 변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항이 적시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어떤 그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연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검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다음 주에는 혹시 그럼 검찰 조사에 좀 응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예. 다음 주에는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이번 주에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이유로서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 변호사로 선임되자마자 그 다음 날 조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슨 선택을 할 때 딱 하나로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하는데 방금 이야기가 나왔었지만은 기소장을 20일 기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안종범 기타 등등 기소를 하면은 그 기소장을 보고 대응을 한다면 훨씬 대응이 쉬워지겠지요. 예. 왜냐하면 이미 최순실 씨가 과연 검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야지 대응이 훨씬 쉬워질 수 있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기소장에 미리 조사를 받으면은 기소장에 대통령의 혐의가 굳이 실린다면 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런 계산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예. 어찌됐든 다음 주에는 지금 나온다고 했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번 주 검찰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공소장을 입수해서 또 다른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것을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어차피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게 한둘입니까?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아무튼 지금 우리 안 의원 말씀처럼 뭔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겠죠. 변호인 측으로서는 당연한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상당 부분 박 대통령의 그 혐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신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예. 지금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서 여러 가지 문건도 나오고 녹음 파일도 나오고 그리고 또 안정범 전 수석의 그 다이얼리라는 거, 그 수첩에 상당히 깨알처럼 적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도 상당한 그 입증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을 그래도 듣고 네. 그 부분을 이제 공소장에 기재함으로써 검찰은 탄핵에도 대비하고 검찰이 뭔가 기소를 유지하려 했던 것인데
설령 다음 주에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또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 낮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검찰이 입증할 그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네. 더 이상 이렇게 자꾸 아까 촛불 얘기도 했습니다만 민심과 자꾸 배치된 행동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예.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의혹이라 하더라도요. 의혹의 단계를 거의 뛰어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나타나는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런 대처는 썩 저는 뭐 전략적으로도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최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참고인 신분이라고는 해도 네. 어떤 뭐랄까 검찰 조사 내용을 대충 알고 전략을 갖고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조사 내용을 다 알고 간다고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예. 이제 기소를 아마 정호성 씨에 대해서는 기소 좀 늦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그 기소장에 넣기 위해서인데 예. 어찌됐든 뭐 그런데 이제 검찰이 내일 기소 내용을 어디까지 밝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소 내용을. 그래서 기소 내용을 이제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입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찌됐든 기소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간다면은 조사를 받아 굉장히 유리는 하겠지요. 예. 그러니까 어제 뭐 사실 뭐 대학 가려고 힘들게 불수능이라는 시험을 본 학생들이 봤을 때 굉장히 허탈할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을 보면서 이러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또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결과 내용. 이번 최순실 씨 사건이 이제 국민들의 감정의 선을 건드렸습니다. 네. 근데 감정의 선을 건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금수저, 흑수저론. 네. 게다가 무엇보다 공정해야 될 대학 입시마저 권력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는 것에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화여대 하면 역시 명문대 아니겠습니까? 예. 명문대를 저렇게 부모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수험생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이제 굉장히 공분을 해서 같고요. 예. 지금 오늘 발표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됐던 것을 의혹들. 뒤늦게 예.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국민들을 공분케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언론에서 나올 때는 그래 언론 보도인데 이제는 조사해 보니까 이게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네. 특히 이제 입학 과정에서 입학처장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점. 예. 그리고 이제 그 출석과 학점 관리에 있어서 교수가 본인이 대신 리포트를 만들어줬다든지, 네, 네. 뭐 기성복을 입고 찍었는데 그게 리포트로 인정이 됐다든지, 또 뭐 본인이 시험을 치지도 않았는데 시험지가 있다든지, 네. 정말 말할 수 없는 이화여대가 아니라 어느 대학교, 어느 중고등학교에 있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욕설이 담긴 과정으로 그렇죠. 그것도 학점을 준다는 게 그래서 예. 상식선을 넘어선 지금 일들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흥분을 하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또 이게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시험 마친 수험생들 정말 열받고 부모들 정말 열받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아니, 저도 뭐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우선 밝혀야 될 게 왜 네. 담당 교수가 학생의 그 과제물을 대신 제출을 했느냐. 무슨 압력을 받았으니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제정신인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 부분도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학 측이나 뭐 대학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은 뭐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학교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예, 예. 사립대학 그런 게 제법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수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이미 사실 상당히 알려진 부분 중에서 확인이 된 건데 이제 안현 말씀처럼 이게 어떻게 교수가 학생의 과제물을 뭐 학점을 저기 출석도 안 하고 해서 주는 것과는 훨씬 더 이 질이 또 다른 거잖아요. 네네. 과제물 교수가 직접 써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욕설이 있는 리포트에 대해서 학점을 주는 것하고 또 다른 건데 네. 이거는 왜 어떠한 경로로 이 교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니, 그 그 법- 과정만 그냥 아니, 그 법리적인 이야기하는 거고 거잖아요. 다 그렇죠. 법리적인 얘기들이고. 예, 예. 저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번 사태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법리적인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법적인 잣대, 사법 처리 중요한데 예. 이런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 왜 이 교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 총장이 압력을 받았고 그럼 총장은 누구의 압력? 뭐 당연히 최순실 씨 압력을 받았을 거로 추정이 되는 건데 네. 단지 그럼 학교 내의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 단지 당연히 뭐 최순실 씨의 압박을 받아서 뭐 이대 총장이 했을 거고 그 사이에 또 어떤 뭐 매개변수들이 있겠죠. 네. 근데 왜 우리 사립대학들은 왜 어떠한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를 하고 사립학교법도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네, 너무 이게 네. 가능하게끔 된 구조 이런 것도 예. 우리가 볼 필요가 실제로 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은 가능한 구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전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안을. 예. 네, 네.
학교의 여러 가지 비리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끔 되는 이런 사학제도, 예. 사립학교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번 차제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법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느냐, 뭐 최순실 씨가 실정법상 하면 별거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문제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이 그럼 공직자들 이용해서 자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적인 수단 또 그 사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거. 그래서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누가 돈을 받았다, 부동산 돈을 받고 압력을 했다 이런 차원과 다른 문제인 겁니다. 특히 이제 대학 입시에서도 누가 돈 받고 뒤로 들어왔다는 차원이 틀린 게 지금 한 학교가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면서까지 특정인을 위해서 도왔다는 이게 문제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학 시스템도 무너진 거죠. 학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것도 한 학생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공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기회에 그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특검 후보도 선정을 해야 되고요. 수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글쎄 특검을 통해서 뭐 많은 걸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특검법에 이제 14가지 조항을 나열을 하고 맨 마지막에 수사에 관련돼서 인지된 사항은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이 특검법은 최순실에 대한 특검법이에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항의 그 포괄적 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 세월호 이른바 7시간의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사항들, 대통령이 궁금한 사항 이런 것들도 저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특검이 지금 최장 120일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90일인데 20일 동안이 이제 준비 기간, 70일이 특검 수사 기간, 그리고 1회 한해서 30일 연장하게끔 돼 있어서 이게 120일이에요. 예.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듣기는 굉장히 긴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20일, 70일, 30일인데 30일도 이제 1회 연장해야 되는 거니까 워낙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너무나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의혹들도 있고 사실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중 어느 것들은 좀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특검 이 기간도 그렇고 현재 지금 이 검사가 20명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수사관은 40명이고 네. 특검 번호 이제 5명인가 그런데 어쨌든 이 특검을 통해서 뭔가를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이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볼 때 예. 이 특검에 대해서 그럴 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이거 특검도 법이잖아요. 특검이 법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교육부 오늘 조사만 해도 16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네. 뭐 말씀하셨지만 120일 동안 얼마나 충분한 조사가 될까 이렇게 뭐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우려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특검이 자꾸 늘어지면은 국정 공백의 혼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특검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빨리 조사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역대 어느 특검도 검찰 수사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거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특검이 들어설 걸 알면 검찰도 특검에 의해서 사건 조사가 뒤집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과연 특검이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네. 단 이런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지요. 지금까지 증언을 꺼리던 사람들, 이런 조사는 결국 증언에 의해서 네.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꺼렸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특검 앞에 나와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검찰은 이제 청와대에 대한 조사는 사실 굉장히 청와대 그러니까 행정부의 한 부서입니다. 검찰이라는 예.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수사는 아마 좀 아주 압도적으로 세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특검은 뭐 야당에서 뽑은 또 야당에서 선임한 특검이 특별검사가 하게 된다면은 과도한 의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의혹. 그게 또 어떤 혼란을 가져올 수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검찰이 현재까지 밝혀내지 못한 것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네. 저는 이제 이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가지고 국정 혼란이 계속 현재 문제는 국민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같이 있습니다. 예. 분노도 하지만 불안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분노도 누그러뜨리고 또 불안감도 해소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요.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문체부 차관도 인사를 했습니다. 앞서서도 뭐
LCT와 관련된 수사도 지시를 하고 외교부 차관도 좀 지시를 하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국정에 이제 다시 재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위민관도 그러니까 행정 참모들이 그 기관도 지금 들어가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좀 복귀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2차, 그 3차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상당히 국정이 공백 상태였잖아요. 예. 사실상의 뭐 컨트롤 부재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뭐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외교부하고 문체부 차관 인사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 부분도 이제 체결을 하고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적어도 법률적으로 볼 때는 현재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얘기되어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대통령의 고유 업무를 진행하는 건 좋은데 네. 사드 문제라든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런 문제들은 지금 당장 막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예민한 진영 간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거든요. 대단히 이념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보수 지지층들의 결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봄직은 해요. 예.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요. 그런 것보다도 친박에 좀 조용히 계시던 분들이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특히 이제 뭐 여기서 검증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조원진 의원이라든지 이장우 의원 이런 분들은 아주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좀 뭐 이제 거칠게 말하면 뭐 친박 돌격대다 이런 표현도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것도 예,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마녀 사냥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마녀 사냥이라면 정원 전 총리가 했습니다만 그랬죠. 네. 지금 조원진 의원은 이것이 인민재판이다라고 얘기했나요? 어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친박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인민재판 마녀 사냥이다. 그리고 의혹만으로 물러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의혹만으로 물러설 수 없죠. 그리고 네.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잘하면 지지율 회복할 수 있다.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건 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기류라든지 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의혹 이런 것들에 비해서 볼 때 정말 국민들과의 인식과 너무 괴리가 있다. 여전히 다시 친박이 뭔가 새로 전면에 나서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것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전략적으로도 그분들 입장에서 봐도 좋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친박계 의원들의 이런 발언들이 글쎄요 대통령 주변에서 민심을 좀 잘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일단 뭐 정보의 왜곡 현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보는 해석이 다를 수가 있겠지요. 뭐 지금 아마 보수 진영 쪽에서 돌리는 무슨 인터넷 그런 망에는 광화문에 무슨 100만 명이냐, 예. 10만 명도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차원이 다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뭐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언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에 있어서 저도 좀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정말 팩트 위주의 조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은 희망과 전망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망은 망인데 희망과 전망은 완전히 틀리죠. 네. 자, 곧 보수 세력이 결집할 것이다. 지금 곧 우리가 뭉치면 뭐 헤어날 수 있다라는 건 희망입니다. 네. 그러나 또 전망은 아주 객관적일 수 있죠. 현재 뭐 대통령 지지율 5%다. 90% 이상은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희망은 하긴 하죠. 트럼프 현상. 이제 미국 정치에서는 보면 샤이 리퍼블리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공화당 사람들은 굉장히 샤이해요. 네. 그다음 민주당 사람들이 좀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하면 공화당이 좀 진다. 이번에 트럼프도 마찬가지. 트럼프가 막말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많이 잡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예. 마찬가지로 지금 워낙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건 타당성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또 과도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지지자가 굉장히 많을 거야라고 한다면은 판단이 틀려지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에 대한 좀 객관적인 판단, 희망과 전망을 구분할 것. 게다가 또 하나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예. 양극단, 그러니까 극보수. 네. 들은 또 목소리가 이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국민과 한 명이지만 목소리를 높이면 10명의 목소리가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예. 양극단의 목소리.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 사회 세력을 하면서 자 우리 말 들어서 야당을 견인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아니 전 진짜 답답한 게 이야기가 좀 빗나갑니다만은
국회는 현재 대한민국 권력 국회로 넘어왔어요. 네. 국회 권력은 과반수를 넘은 야당입니다. 왜 자기들이 권력 행사를 하지 않고 시민사회 세력과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권력이 넘어와 있어요. 그 권력을 행사할 생각을 하진 않고 과거 이제 60항쟁 때를 생각하나 본데 60항쟁 때는 야권이 절대 다수당이 아니었습니다. 국회 권력을 장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 흉내 내겠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행사하되 지금 뭐 총리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총리 선임하면 되는 겁니다. 전 대통령과 협상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 이선 후퇴하기 전에는 네. 대통령이 지금 보면 하야 안 합니다. 그 말 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은 민중이 지금 정치가 광장으로 나왔어요. 광장에서 나온 민중들의 소리는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고 대안을 내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회입니다. 정치권이 해야 국회의원이 되는 가서 거죠. 계속 나 소리만 치면 뭐 합니까? 예. 이 말씀 제가 야당에 꼭 하고 싶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예. 그 말씀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그 국회의 권력이 넘어온 건 맞아요. 국회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네. 그 의회 권력이 지금 대통령 권력하고 다르잖아요. 이른바 예. 분점 정부라는 거예요. 그 야당이 상당히 책임이 있어요. 이 정부를 수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우리 안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어떤 맹점이 있냐면요. 국회는 시민사회를 조직화하는 겁니다. 정당이라고 해서 국회라고 해서 반드시 장외에 나가지만 하는 법이 전혀 없어요. 장외에 나가서 무슨 국회를 완전히 팽개치고 장외에 나가서 무슨 다른 시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협상하고 야당들이 모여서 어제도 만났지 않습니까? 네. 또 20일 날도 뭐 대선 주자를 만난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모색하는 지금 절차에 있는 거예요. 네. 단지 야당들 내부에서 어떤 수습책이 올바른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합치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과 이 어떤 대통령 그리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 민심의 분노 이것과 같은 급으로 전 비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네. 물론 안 의원님도 그런 뜻으로 하는 말씀 아닌 건 알겠습니다만 네. 또 하나 문제는요. 총리 선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야당이 비판받을 비밀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우선 당장 즉각하야하라. 네. 뭐 즉각하야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지만 만약에 즉각하야하면 어떡합니까?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헌법 71조에 의해서. 예. 그건 아무도 안 바라잖아요. 이 정권에 가장 오랫동안 했던 총리인데 어떤 이 정권의 공동 책임자가 권한대행하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 사태를 수습한 하나의 로드맵을 제시해야죠. 물론 이제 국민의당이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죠. 네. 근데 민주당과 약간 생각이 달라서 좀 아직은 좀 조율 중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역사에서 뭐라고 하는 이걸 반동이라고 그럽니다. 네. 옛날 프랑스 혁명 때도 반동이 있었고 이게 아직 혁명사항은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야당이 지금 나온 아까 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비판들을 잘 수렴을 해서 정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네. 않으면 엉뚱하게 논의의 초점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요. 어버이 연합이니 엄마부대 이런 사람도 맞부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리적 충도 일어나고 완전 정쟁으로 가고 네. 이 상황이 완전 딴 데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전략적으로 잘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권 해법을 못 내놓으면서 지금 충돌을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시민사회 세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과연 현재 야당이 이야기를 하고 함께 협의를 하는 시민사회 세력이 누굽니까? 그동안에 온갖 집회를 주도해 왔던 세력이 사실 현재 구체화된 시민 세력은 거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그 세력들은 또 왼쪽 오른쪽에 가 있는 이른바 극단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분들하고 같이 거리에 나선다?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맨 오른쪽에 있는 시민 세력이 야 우리는 시민 세력 아니냐? 왜 우리도 같이 테이블에 들어가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구체화되지 않는 그래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정당성을 갖습니다. 네. 선출되지 않은 시민 세력들이 권력이다. 그래서 국가에 대안을 하는데 의견을 낼 수 있어. 얼마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 기구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만약 시민 세력이 자 어느 단체가 자 어디 10월에 있는 어느 단체가 나도 시민 세력인데 나서 끼어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당신은 되고 당신이 안 되고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국회의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끌려가서 안 돼요. 예. 정말 국회가 다수당이고 현재 권력이 자기들한테 넘어왔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광장에서는 목소리가 얼마나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하야를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대통령 내려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 지금 당장 내려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여야 되는 겁니다. 예. 국회의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장의 민심을 정치권이 온전히 대화로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뭐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물리적 충돌 없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